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그 헝다의 부도 위기, 전력난, 이 중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이 전 세계 그 경제 시장을 좀 흔들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전망은 어떤지 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베스트 애널리스트시죠. 김경환 하나금융투자 중국 전략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중국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네, 좋은 일로 바빠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려들이 좀 많으시니까 좀 많이 대응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하나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 헝다그룹 사태부터 좀 여쭤볼 텐데요. 우선 이달까지 지급할 9월 말까지 지급할 이자들 문제는 잘 해결됐습니까? 궁극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고 지금 보도 나온 건 없는데. 일단은 이자 관련돼서는 일단 원래 기술적으로 디폴트가 나는데 한 달 정도는 유예 기간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중국의 예탁결제원 같은 데서 이자를 걷어서 이제 투자자한테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탁결제원 같은 데 차원에서 한 달 정도는 기술적으로 디폴트를 안 내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말까지는 좀 시간을 벌고 있지 않나라고 좀 저희는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내야 될 이자 규모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그때 계산했을 때는 은행권 대출 제외하고 달러채 중심으로 보면은 이자 부분만 대략 한 7억 달러 정도, 7억 달러 정도 지금 저희가 계산을 했었었고요. 아마 저희가 상반기 얘네들 실적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보면은 있는 현금량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걸로 좀 보여져서 사실상 지금 지분 매각했다는 것들이 현실화돼야지만 이자 지급도 가능한 걸로 보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또 우려했던 게 이제 위안화 채권보다 달러화 채권이 더 많다는 측면이고, 또 위안화 채권 나름대로 국내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달러화 채권은 좀 만기 연장이라든가 이런 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가 있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 3년 동안 달러채라는 게 대부분 이제 홍콩 가서 역외 채권 달러채를 발행을 했던 건데, 저희가 3년 전에 홍콩이나 이런 데 갔을 때도 홍콩에 와서 굳이 찍는 디벨로퍼들의 그 발행 금리가 되게 높았었거든요. 그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해외 투자자한테 팔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영내에서 발행이 어려워서 내몰린 기업들이 거기 가서 찍는다고 저희는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헝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영내에서 좀 발행이 어려워지거나 홍콩 상장을 하면서 주식과 채권을 그쪽에서 조달하면서 소위 말해 하이힐드라고 얘기하는 비싼 금리의 채권들을 많이 발행했고요. 그래서 만기들이 헝다가 아니더라도 내년까지 좀 많았어가지고 혹시 이제 중국의 부동산 규제 이후에 디벨로퍼들이 어려워져서,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상이라고 얘기하는 시행 건설사들이 어려워질 경우 그쪽에서 노이즈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저희 작년 전망할 때 얘기였고, 헝다의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달러채가 최근 발행했던 순중액 중에서 제일 많았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포지션을 좀 줄인 경우도 있겠지만 노출도가 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역외 시장이나 달러채 시장의 좀 투자 심리나 향후 발행을 하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여파가 좀 있을 걸로 생각은 합니다. 물론 이제 전체 중국의 채권 시장이라는 게 달러채는 마이너한 시장이고 메이저 시장은 여전히 90% 가까이가 역내 위안화 채권이기 때문에 이게 이미 차단을 시켜서 배제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에겐 조금 그런 부분이지만 해외 투자자가 아직은 메이저가 아니니까 중국의 전반적인 채권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이나 투자 심리 측면에서 홍콩 쪽에서는 신뢰도를 좀 많이 잃게 되는 계기는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비중 자체는 달러화 채권이 훨씬 위안화 채권보다는 적은 규모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헝다 같은 기업이 내몰려서 얘네 비중은 높은 거고 기본적으로는 전체 채권을 발행하는 일반적인 중국 기업들이 역내 역외를 다 합쳤을 때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위안화가 많고 이제 최근 3년 동안 홍콩에 가서 달러채를 찍은 주체들을 저희가 확인해 보면은 은행을 제외한 50% 가까이가 대부분 다 디벨로퍼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나간 이유가 다 있을 것이고 규제 여파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헝다그룹 이제 이자도 이자지만 부채 규모를 보니까 우리 돈으로 한 355억 원, 1조 9,500억 위안
네, 이 정도 350조 원이 넘는다고 지금 예. 이제 이 정도 부채 규모가 있고 자산을 보니까 또 부채 규모가 비슷하더라고요. 네. 보통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이 정도의 그런 비중을 갖고 있나요? 아니면 헝다가 좀 특이한 경우인가요? 저희가 이제 그 뭐 유동 부채 비율이나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이런 걸 계산했을 때 400에서 500%씩 나온다는 거는 업계 평균이 한 200~300%인 경우는 저희가 확인이 되는데 대형사의 경우는 이제 레버리지 비율이 제일 높은 편이긴 합니다. 예. 이제 사실은 레버리지 비율 자체가 높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예. 이게 이제 회전이 앞으로 잘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크긴 한데 그렇죠. 예. 어쨌건 절대적인 규모 그리고 말씀하신 자산 대비 부채 비율 같은 것들은 업계에서 대형사 치고는 상당히 높은 편은 맞습니다. 그래서 잔존하는 부채 예. 비율도 높고 예. 액수도 많은 것은 사실이라서 시장에서 좀 공포가 좀 있지 않았나 있으신 게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또 이제 그 우려를 제기했던 게 실제로 뭐 중국 기업 같은 경우 드러나 있는 부채뿐만 아니고 숨겨져 있는 부채가 오히려 더 위험 요인이다, 뇌관이 될 수 있다 그런 우려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 사실은 중국 현지 애널리스트나 투자자들도 이 부의 자산이나 부의 부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계정에 없는 계상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추정이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2조 RMB 정도, 그러니까 중국 GDP 100조 RMB니까 헝다가 갖고 있는 잔존 부채만 해도 예. 1.9조 넘으니까 2조 RMB로 보면 GDP 대비 거의 2%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굉장히 좀 공포감을 주는 수치긴 하고 더군다나 여기서 은행 관련된 거, 뭐 매입 채무 같은 상거래 관련된 거 다 제외하고도 예. 뭔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설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중국의 유명한 중신은행이나 예. 그러니까 시틱은행으로 불리는 이런 애들도 옛날부터 조금 계속 이제 뒤로 도와줬다는 얘기들이 좀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정확한 추정은 좀 어렵고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액면적인 것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까지 터질 수 있는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예. 지금은 표면적인 거에 집중하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도 조금 많이 이제 조금 걱정을 하면서 보고는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그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이 돈을 버는 과정이 그 일단은 은행에서 빚을 내서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그 우리 같이 이제 선분양식으로 해서 투자자들한테 네. 입주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이제 지어서 네. 메꾸고 뭐 이런 순환이라고 제가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네.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뭐 후분양보다는 선분양이 대체로 많고 네. 우리나라랑 다른 게 있다면 이제 지방정부 소유의 이제 땅을 저희가 경매 형태로 해서 가져오는 거고 예. 그런 노하우나 예. 귀축한 토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디벨로퍼들의 실력 차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깜짝 놀란 거는 그 투자자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중국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난립돼 있고 예. 디벨로퍼가 뭐 전국에만 2만 개다, 15,000개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 가더라도 예를 들어 신천이라 알려진 션전 같은 도시에 가도 저희가 탐방을 갔던 A사, B사 사이에서도 예. 발행금리 차가 막 5배, 4배씩 차이가 나고 갖고 있는 어떤 자산의 어떤 질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니 비슷한 동네에서 이렇게 하고 계신데도 뭐가 이렇게 다르냐 물어보면 사실은 그 땅을 가져오는 노하우 얼마나 이렇게 축적돼서 가져가고 뭐 당연한 거지만 목을 잡아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느냐가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1등이라고 하는 업체들의 시장 MS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 예. 또 업계 안에서의 발행한 금리도 되게 달라서 이게 되게 양극화가 심하고 천차만별이구나라는 건 좀 우리나라보다 조금 다르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는 메이저 대형사들의 경우는 솔직히 뭐 좀 비슷하게 짓거나 전략이 뭐 아주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중국의 경우는 조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약간 일종의 관시 같은 걸 통해서 지방정부에 얼마나 싸게 조달을 하거나 예. 프리미엄을 붙이더라도 또 어떻게 파느냐의 전략 차이가 특히 최근 3, 4년 동안 그 부동산 시장이 이제 조금 고속 성장에서 중속 성장으로 가면서 조금 그 차이가 더 극명하게 난다는 얘기를 2, 3년 전에 저희가 이제 팬데믹 전에 출장 갔을 때 많이 들었었고요.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한국과의 차이가 이제 거기서 조금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지방 정부가 발행하는 도시개발 채권 이런 거하고도 뭐 연결이 되고 있나요? 헝다그룹 저 부채 문제가?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 직접 관련은 없는데 지금 뭐 헝다뉴스 이제 처음 나왔을 때 보면은 그 로비에 헝다그룹 로비에 막 그 투자자를 가서 들어눕고 막 아주머니 아저씨들 화면에 시위하고 나오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좀 보도가 많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게 뭐냐면은 헝다그룹 산하에 자산관리공사가 있고 그 일부 투자 상품을 팔았거든요. 네. 저희가 WMP라고 그래서 자산관리 상품이 있는데 그게 예. 은행도 판매를 하지만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런 디벨로퍼들도 자회사를 이제 금융사를 세운 다음에 얘네들이 상품을 팔았는데 그 상품들이 원금 보장형 형태로 아마 뭐 6, 7% 정도의 일부 채권을 껴서 뭐 이렇게 팔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상 저는 그들이 이제 투자자를 못 받아주니까 개인 대상으로 이제 채권을 찍어서 아마 판 게 아닌가 싶고요. 말씀하신 그 지방정부 산하의 공사들이 찍은 일부 공사채나 도시투자 채권도 한 축에 있고 예. 디벨로퍼들이 찍은 예. 고금리 채권을 찍어서 예. 프로젝트성 이제 지네들 하는 프로젝트 관련된 투자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 유혹했던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그게 회전이 어려워지고 당연히 이자도 못 갚으니까 예. 사실상 그 개인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파는 게 아닌가 B2C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헝다 같은 그룹이 아까 달러채 얘기하셨지만 달러채까지 가서 찍게 된 이유가 뭐냐면 2017, 18년부터 은행의 WMP 즉 리차이라고 이재 상품이라는 자산관리 상품 규제를 중국 정부가 세게 하면서 예. 일종의 이런 디벨로퍼들이나 지적하신 지방정부 산하의 토지 그 도시투자 채권 이런 것들을 하는 공사들의 일부 채권들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걸 담아서 파는 은행의 그런 자산관리 상품을 차단한 요인도 있어요. 그걸 은행이 사지 못하게끔 막은 게 2017, 18년부터거든요. 아, 그게 이제 중국 정부의 이제 정책으로 규제 정책이 나온 거군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지금 기업 부채가 사실 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주체가 제조업이고 한 주체가 디벨로퍼고 한 주체가 지방정부 산하의 도시투자채권 찍는 공사들인데 얘네들한테 돈이 가는 게 싫은 거죠. 제조업은 사실 디레버리징, 그러니까 부채 조정을 좀 했거든요. 예. 과잉 설비였고 이미 10년 동안 어려웠기 때문에 최근에 좋아지고 있는 석탄, 철강, 비철 이런 기업들은 이미 구조조정돼서 이제 생존한 애들이고 나머지 이제 지방 정부나 디벨로퍼들은 이제 대출은 당연히 안 될 거니까 기존에 이제 채권을 찍어서 했던 거였고 이 채권이 굉장히 금리가 높아서 이걸 마치 보장해 줄 것처럼 해서 은행과 같이 해가지고 운용사나 은행들이 이거를 이제 가져다가 상품 팔아서 많이 팔았거든요. 이게 사실 결국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중국 정부가 인지를 하고 이거를 은행이 못 사게끔 한 게 사실상 지금까지의 부동산 규제 세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못 찍고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홍콩까지 가서 달러채를 발행한 거죠. 그래서 지금 홍다가 못 갖고 있는 이자도 결국엔 그때부터 시작된 기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지금 물리다 이제 상황이 더 이상 저기 더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이게 터진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개별 기업의 문제와 3, 4년 동안의 그 중국의 뭐 셋업이라고 할까요? 세팅 작업들이 맞물린 결과죠. 그게 뭐 중국정부 다 계획이 있었다 이런 개념은 아닌데 결국에는 현지에서도 어려운 기업들은 더 어려워질 걸로 생각한 기업들이 몇 개 있었는데 제가 3년 전에 중국 갔을 때도 헝다는 유력하게 제시는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 헝다 말고도 이런 위기가 닥칠 그런 기업들이 또 있겠네요? 있을 수는 있죠. 물론 뭐 이런 자이언트급으로 업계에서 정말 덩치로 본다면 탑10에 들거나 뭐 탑 20에 드는 기업들이 안 나오면 좋겠지만 사실 저희도 이제 면밀히 좀 보고는 있고요. 근데 헝다만큼의 업계 메이저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겉만 좋았던 기업들이 아주 많지는 않은 걸로 보고 있고 아마도 저희가 이제 그 상장돼 있지 않은 하위권 도시나 이런 중소형 3, 4선 도시에 노출도가 있는 디벨로퍼들은 수십 개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의 이제 저희 국내 파급 효과를 줄 만큼의 큰 애들은 아니고 일종의 이제 구조 조정이 되는 과정으로 이해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알려진 뭐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뭐 중국 정부에서도 이거를 이제 규제를 하면서 당연히 이제 헝다가 이런 문제가 있을 거를 파악을 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결국은 예상할 수 있는 게 헝다는 결국은 좀 그 디폴트를 낼 수밖에 없는데 다만 중국 정부의 기존의 이렇게 스탠스로 봤을 때는 이거를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이제 들고 있는데 팀장님 보시는 어떤 식으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저도 소위 말해 좀 만만대로 시간을 질질 끌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이제 최근 9월 이후에 이제 중국판 뭐 베어스턴스나 리먼 사태 아니냐라고 이제 굉장히 충격을 줬습니다만 중국의 항상 스타일을 봤을 때는 최종 부도 처리나 파산 처리는 굉장히 늦게까지 할 가능성이 있고요. 질서정연한 구조조정이나 파산이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이거 1년의 과정을 저희가 이제 채권 얘기할 때 듀레이션 이렇게 만기를 쭉 늘리듯이 해서 시간을 좀 끄는 방식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중국이 이 1년의 과정을 할 때 보면은 일단
그 자구책을 마련하게끔 하고 예. 자구책을 해서 이자도 못 갚고 정말 어려워지거나 자산 매각이 어려워지면 예. 중앙이 나서는 게 아니고 항상 이제 지방정부가 나서고 지방정부의 산하에 국유자산관리공사라는 국자이라는 소위 말해 국영기업들을 이렇게 통솔하는 예. 단체에서 들어와서 일단은 좀 찢어 가져가게끔. 그래서 뭐 이렇게 화룸 같은 그런 데 말씀하시는 화룸은 이제 전형적인 배드뱅크고 아. 배드뱅크는 최종 이제 상각이 마지막에? 돼서 마지막에 이제 그쪽이 처리가 되는 거고요. 예. 그건 이제 최후의 과정이고 최후이고. 그 전에 이제 그 국영기업들이 조금 찢어 가져가거나 예. 작년에 중국의 그 H&A 그룹이라고 하이난 예. 항공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센스가 있거나 뭐 특이하게 이제 항공 공항 이런 것들이니까 희소성이 있으면 이제 국영기업이 바로 가져가고 그래서 이렇게 헤쳐 가져가고 금융에 관련된 부채는 어쩔 수 없지만 헤어컷이라는 이제 상각을 해서 좀 손해를 좀 인정하거나 주식 출자 전환 같은 걸 통해서 지분을 조금 이제 나눠 갖고 기존 주주들은 어쩔 수 없이 손해를 좀 보고 예. 이제 CEO나 이쪽의 경우는 완전히 물러나는 형태가 하이난의 경우도 거의 2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부도 파산 처리는 2021년 1월 달에 냈고 실제 문제는 2019년에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헝다도 희소성 있는 그런 면허를 갖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사실상 구조조정이나 어떤 껍질 같은 것들을 안 남기고 좀 해체하는 작업을 조금 길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 선제적으로 개입한다는 느낌은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자기가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2018년에 그런 은행의 WMP 규제나 그런 디벨로퍼들의 부실한 채권들을 안 받기 시작해서 전형적으로 작년부터 2020년 8월부터 3 레드라인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디벨로퍼 관련된 부채 비율 정리를 한 게 이제 목까지 찬 헝다 입장에서는 치명타가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의 작업들을 부정하고 중앙정부가 먼저 개입을 하면 예. 헝다 외에도 나머지 애들이 좀 부실한데 뻗어버리는 기업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 오로레저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당연히 상징성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중앙정부는 뽑은 칼을 계속 뽑은 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보면 당연히 개입이라는 건 좀 맞지 않죠. 그래서 간접적이겠지만 결국에는 지방정부가 사후적으로 예. 나서는 방식이고 예. 기술적인 디폴트는 시간을 끌어볼 텐데 이 모든 것들이 올해 헝다 어려워진 것들이 규제의 산물이니까 예. 결국에는 되돌리기가 좀 쉽지 않을 걸로 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많이 위축이 됐나요? 위축이 되기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혹한기는 아니고 작년에 되게 좋았고요. 네. 좋았으니까 규제를 시작한 거고. 작년에 엄청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건설 신규 착공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분양 시장도 보는데 예. 이제 디벨로퍼들이 하는 신규 투자도 되게 좋았고 그러니까 대다수는 좋았던 거고요. 분양 시장도 전체적으로 뭐 여름이나 가을 같은 저희가 이제 계절에 좀 비유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는 7, 8월부터 해서 겨울 초입에 좀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건설이나 신규 착공이나 토지 구매 같은 네. 가장 먼저 공급자들이 어려워지는 단계를 저희가 먼저 보는데 예. 그게 지금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분양 시장이 보통 중국 신학기가 9월이니까 9월, 10월의 대목인데 8월부터 좀 냉각 신호가 들어와서 아마 연말쯤 되면 지금 규제가 유지가 된다면 공급자 쪽의 디벨로퍼들의 그런 건설 경기는 되게 악화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분양 시장은 이제 지방정부 알아서 하는 거지만 탄력적으로 운영을 안 한다면 현재로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겨울로 좀 들어가는 그런 단계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헝다 이슈 터졌을 때 괜찮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예. 부동산 경기가 되게 안 좋은 상태에서 더 여기서 가는 헝다가 터지는 치명타는 아니었고 네. 전체적으로 이제 규제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이제 조금씩 업황이 내려가는 단계에서 생긴 거고 예. 부동산 가격이 살아 있고 예. 디벨로퍼만 좀 어려워지는 거니 일단은 그 장기 침체 위험은 좀 있지만 예. 지금 뭐 리먼 사태처럼 가게가 부실했거나 못 갚아서 생긴 문제거나 파생화된 문제는 아니니까 일단은 헝다 개별 이슈로 좀 보자라는 게 저희 생각이지만 내년까지 부동산 경기가 중요한 모니터링 대상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기가 건설 쪽이나 그 분양시장에 영향을 주니까 지금 현재는 디벨로퍼들이 매우 힘든 상황에 이제 중후반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재고 처리가 잘 안 되는 기업들이 또 헝다같이 터질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미분양도 그러면은 좀 나오고 있어요? 미분양이 속출까지는 아닌데 계속 간간히 생기고 있고 아마도 디벨로퍼 중에서 이제 좀 어려워지는 기업들이 계속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소형사 위주로 좀 나오고 있고 이제 대도시의 경우는 또 우리나라 강남처럼 1선, 2선 도시는
사실상 이제 매매가 회전이 안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 가격도 변동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급매물이 좀 가격이 인하돼서 나오거나 심청 같은 대표적으로 이제 일선 도시들은 좀 냉각이 좀 심하게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제 잠재적으로 확 부실될 수 있거나, 그러니까 확 어려워지기 직전의 상황일 수도 있어서 네. 저희가 이제 주간 단위로 이렇게 계속 대도시나 네. 이런 쪽을 좀 모니터링하고 있는 단계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럼 왜 헝다만 이렇게 올해 들어서 그렇죠. 네, 어려워진 거냐인데 네. 저희도 이제 좀 현지 투자자들이나 애널리스트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면 헝다그룹의 전략이 좀 그 지금 중국 정부 하는 규제에 딱 안 맞는 전략이었다는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헝다의 경우는 최근 3년 동안 어려워지면서 박리담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양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아까 그 토지나 조달하는 이런 노하우들이 지방 그 디벨로퍼들 간의 실력 차인데 예. 그 토지는 되게 싸게 조달하는 편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싸게 조달을 해서 네. 실제 분양가 같은 거를 조금 싸게 컷해서 이렇게 하고 특히 이제 올해부터 어려워지면서 소위 말해 땡처리 비슷하게 그렇게까지는 인하하진 않았습니다만 예. 최소한 어떤 그 20~30%씩 예. 파격적으로 예. 해서 이제 회전을 돌리려고 했었는데 예. 그걸 또 지방 정부가 예. 15% 이상 인하하지 못하게 하면서 예. 예. 땡처리도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가의 15% 이하로는 내리지 못하게끔. 내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헝다의 브랜드나 이런 것들이 좀씩 계속 브랜드 가치가 떨어졌고 실제로 이제 팔려면 예. 상당히 조금 그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미분양을 막기 위해서라도 차후에 돌리려면 기존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재고를 많이 빨리 털었어야 되는데 그게 일단 꼬인 게 하나가 제일 크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전체 시장적으로는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들 실행이 시차가 굉장히 길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올해 들어서 수요 규제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얘기지만 신용대출이나 이런 규제들 들어오고 하면서 그 시차가 이제 늘어지면서 전형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고 이제 회전율이 좋아야 되는 그 헝다 같은 기업들은 이제 그 이제 본인들의 어떤 특징도 있고 그것들이 이제 치명타가 됐고 무엇보다 헝다가 업계에서 제일 위험하게 봤던 이유는 다른 기업들 대비 매입 채무.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영업 부채 같은 거 얘기할 때 말 그대로 이제 그 미분양 될 수 있는 것들과 하청업체 관련해서 금융 부채는 줄어들었지만 결국에 그 상거래하는 대상들에게 이제 떼먹은 예. 혹은 못 갚은 예. 돈들이 한 4년 이상 누적이 돼서 그게 임계치를 좀 넘는 시점이 올해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종종의 원인들이 겹쳐지면서 예. 땡처리를 못한 게 저희 크다고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디벨로퍼 관련된 부채 비율 규제라면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 들어서 헝다자동차나 계열사를 이제 팔기 직전까지 가격 협상까지 다 갔는데 예. 업계가 갑자기 이제 부채 비율 조정을 하니까 가격은 맞아도 이걸 내가 떠안는 데 있어서 자기 기본적인 본인의 또 비율이 나빠지니까 그 최종 그 단계에서 꺾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예. 헝다는 완전히 이제 업계에서 그 매각을 못하게 되는 예. 형태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헝다를 지적해서 한 게 아니냐, 뭐 상해방이니 정치 얘기도 많았었는데 저희 뭐 그런 거 모르고 기본적으로는 가장 규제의 결과물로서 이렇게 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헝다 사태로만 그냥 끝나면 괜찮을 텐데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침체되고 거기서 어디 뭔가 한 군데가 터져가지고선 좀 이게 더 확산됐을 경우가 좀 우려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 이제 팀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렇게 향후 흐름에서 가장 요 분이 취약하다, 여기 아킬레스건이다라고 또 생각하는 그런 대목이 좀 어디가 좀 있을까요? 부동산에서요? 네, 부동산 쪽에서. 부동산의 경우는 결국엔 재고의 싸움이고요. 예. 지금 현재 디벨로퍼들이 갖고 있는 재고들을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소진하는데 한 5년에서 6년 정도 이제 그런 기준을 갖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투자자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업황이 지금 혹한기는 아니고 겨울 초입인 상황이고, 예. 그건 이제 사이클이고요. 중국이 역사적으로 부동산 역사가 뭐 사실상 한 23년, 22년, 99년 정도부터 시작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 역사에서 제일 어려웠던 혹한기는 그럼 언제냐, 가장 리스크가 컸던 시기는 사실 몇 년 지나면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에는 2014, 15년이거든요. 2014, 15년이 언제냐면 중국이 금융위기 미국발 리먼 사태 터지고 네. 엄청난 부양책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012, 13년에 우리나라 차화정 장세가 있었을 정도로 네. 상당히 호황을 누리다가 예. 과잉 설비와 과잉 투자 때문에 13년부터 불황에 빠지거든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려웠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 중국이 제조업만 과잉인 게 아니고
건설업도 상당히 그 재고가 많아지면서 주택 재고가 그때 당시 역사상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제 계산에는 한 7년치 정도가 쌓여 있었고요. 지금은 참고로 한 4.5년 정도. 네. 역대 평균 재고 수준은 한 4년에서 5년 사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평균대에 있는 거고요. 예. 2014-15년의 경우는 막대한 이제 그 어떤 재고가 쌓였죠. 예. 근데 제가 팀장님 아시지만 그 중국 지방 정부의 재정 수입의 상당 부분은 분양 수입에서 오잖아요. 예. 그게 결국 지방과 부동산의 이제 유착고리라고 볼 수 있는데 부동산이 이렇게까지 재고가 쌓이면 지방 정부도 이제 파산할 수 있다는 걱정이 들어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최근 5년 내 마지막 그 부동산 부양책을 예. 2014-15년에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고 있었고 예. 실제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엄청난 부동산 부양책을 쓰죠. 그래서 16, 17년에 좀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예. 재고가 내려가면서 일단 그 이후로 한 최근 5년은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는 애널리스트니까 총량으로 봤을 때는 예. 평균적입니다. 예. 근데 지금 규제가 심해지고 재고 조정이 시작이 되면 건설 경기는 신규 투자가 급감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짧게 보면 내년에는 시스템 리스크는 아닌데 예. 부동산 업황이 되게 침체로 가서 예. 중국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제 중국 정부가 거의 사실상 2016년부터 시 주석이 부동산은 투기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예. 구조적으로 사이클이 아니라 그냥 좀 나빠지면 부양하고 부양하다가 좀 좋아지면 또 긴축하고 그런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쪼기 시작한 게 한 5년 됐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의지가 너무 강해서 자신감 있게 하다가 터지는 리스크는 저는 2023년 이때를 좀 보고 있고 예.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이제 이벤트로 특정해 보면은 부동산세나 보유세 같은 게 이제 입법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그 부동산을 답습을 하고 따라하고 연구를 정말 많이 하는데 예. 종부세도 없고 사실상 이제 기존에 뭐 부자들이 실수요가 아닌데 갖고 있었던 물량이 나오게 되는 계기는 결국에 보유세나 종부세일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 입법 과정이 혹시 내년에 빨리 진행이 되면 아. 그게 정말 그 다음부터 게임이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그 전 단계에서는 그렇겠네요. 매물들이 많이 나오면은 네, 가격도 잠긴 것들이 나올 수 하락하고. 있죠. 예. 네. 근데 저희는 아직은 이게 여러 가지 종종의 이유로 부동산 보유세나 부동산세 중국 얘기가 나온 게 제가 기억에만 해도 10년 전? 그리고 점점 빨라질 거라고 하는데도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 주석이 지금 공동보유 얘기하고 예. 정말 과감히 마음 먹고 예. 소위 말해 옛날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지방 관료들이 너무 많이 들고 있어서 그게 통계화되는 것들 때문에 부담이 있어서 뭐 부동산세 도입을 못한다. 예. 실제 그 현지 투자에 그런 얘기 할 정도로 예. 미루고 있었는데 내년에 갑자기 도입을 한다. 이래 버리면 그 다음 단계는 저희가 진짜로 중국판 리먼이 될 거냐, 정말 재고가 털어져서 가격 조정이 생기면 문제잖아요. 예. 지금 가격은 계속 플러스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저희는 입법 이후 시기적으로 보면 2023년 예. 이때부터 좀 보시길 권하고 예. 내년까지 그냥 경기 정도의 문제로 예. 보시는 게 저희가 이제 투자자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공동 부유라는 게 결국 많이 걷어가지고 나눠준다는 건데 그러려면 당연히 집 많은 사람들한테 보유세 올려가지고선 걷어서 그걸로 이제 수입으로 쓰려고 할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내년에 뭐 중국 1차, 2차, 3차 분배 얘기하고 사실 시장에서는 텐센트가 무슨 자릿세 내듯이 이제 기부금 명목으로 공동부유 기금 같은 거 만들고 있잖아요. 예, 지금 계속 알리바바도 내고 뭐 하지 않습니까? 강제적으로. 근데 예. 사실 내년에 제가 보기에 화두화되는 건 부동산세하고 사치세, 소비세 이런 걸 수도 있다. 실제 충격은 거기서 올 수도 있어서 그렇겠는데요. 제가 봐도. 세금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 지금 사상 최악의 전력난을 지금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그 전력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의도된 부분이 있고 의도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